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 존리 대표님, 메리츠의 존리 대표님이 한 몇 달 만이죠, 대표님? 저희가 한 3개월 만인가요? 그렇죠. 한 3, 4개월 됐죠. 다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아주 활동이 왕성하신데요. 정말 처음에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올바른 주식 투자 문화를 이렇게 뿌린다는 게, 씨를 뿌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아시겠지만 처음에 8.15에 같이 촬영했을 때 악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힘들었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떤 도박으로 생각했고,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긍정적인 댓글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감동적인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 월급 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돈이 일하게 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든요. 예. 예, 맞아요. 저도 존리 대표님을 처음 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네. 돈이 일하게 하는 네. 그러한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가져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떤 경제적 관념을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투자와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 우리 이제 방송, 여러 가지 투자 방송이 나가고 하니까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 투자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유태인, 미국 사람, 뭔가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다 사람의 심리는 다 누구나 이렇게 급하게 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는 건가? 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일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 나눴으니까, 유태인이나 미국의 본토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과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있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돈에 대해서. 돈을 좋아하는 거를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안 좋아하는 척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주 노골적이죠. 내가 돈 벌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유태인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영리하다 그럴까요? 돈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소중하게 하는 걸 가르친다든가, 그리고 아이들한테 돈을 버는 거를 가르쳐 주는 방법이라든가, 좀 그런 게 있고요. 한국은 이상하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맺는다든가 할 때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서로 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도 별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동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잘 되면은 그때 알아서 하지, 이런 식의 이제 막연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죠. 돈에 대한 태도가 다 틀린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해서도 하는 방법은 다 비슷하게 하죠. 중국 사람들도 주식을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영리하게 하느냐, 누가 더 현명하게 하느냐, 그 차이는 글쎄요, 어떻게 일반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이 가장, 그걸 에코리 컬처라고 그러는데요. 주식에 대한 태도,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이 일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올바른 투자, 뭐라 그럴까요? 올바른 투자라고 할까? 투자 문화라고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냥 평범한 우리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월급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식을 투자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해요. 그러니까 룰을 정하는 거예요. 아, 룰을. 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네.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의 10%는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서 쓰인다는 룰을 정하는 거죠. 근데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노후 준비를 빨리 하고 싶으면 10%가 아니라 15%가 되겠죠. 아, 퍼센티지를. 그렇죠. 그걸 무조건 정하는 거예요. 10%는 무조건 내 돈이 아니다. 이 돈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30년 후에 이 돈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거다. 그런 생각이죠.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룰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길로 가고 있는지 부자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본 사람과 생각을 해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만 항상 마음에는 불안하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액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로 가면 예를 들어서 시험이 한 달 후인데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시험 공부하면은 좀 마음이 덜 불편한데 계속 놀면서도 불편하죠. 내 시험 공부 안 했으면 똑같아요. 노후 준비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건 크건 10%부터 시작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주식 투자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10%가 됐든 15%가 됐든 그냥 꾸준히 없는 셈 치고 그렇죠. 이제 하라는 말씀이신데.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어떤 목돈이 생기든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저금을 해서 2년 후, 3년 후에 집을 사는데 보태려고 아니면 뭐를 하는데 보태려고 이걸 좀 불려서 그동안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노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찾는다 이 생각이 아니라 사실 그래, 한 2, 3년 후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재테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식 투자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위험한 걸 왜 해?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좀 정보를 알아갖고 빨리 벌어서 내가 1억 갖고 시작해서 한 3억 만들어갖고 그걸로 이제 집도 사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재테크가 아니고 노후 준비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위험한 게 아니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 세금 제하고 나면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월급의 10%나 20%를 꾸준하게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게 복리의 원리예요. 제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아직도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주식을 안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깝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층이 세계 1위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체로만 일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없죠. 내가 자나깨나 누군가가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표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항상 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뭔가 일반 투자자들은 사람들은 빨리 뭔가 결과물을 얻어서 그 돈 벌었다라는 그 차익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원하는데 대표님은 없는 셈 치고 계속 그냥 노후에 찾는 거다 생각하고 몇십 년 후에.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의 아주 근본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냐? 기업에 투자하는데 기업은 뭘 하죠? 계속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창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확장성을 보고 투자하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30년 전에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 30년 전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작았지만은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여러 개 내가 계속 투자함으로 인해서 내가 30년 후에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거기에 내가 그 회사가 얻는 이익의 일부분을 내가 공유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뭔가 이익을 얻고자, 그러니까 단기간에 얻으려면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보여줄 만한 어떤 주식 종목으로 또 이렇게 쏠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면 제가 그 누차 얘기하지만 주식은 동업하는 걸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친구랑 동업했을 때 친구가 만약에 그 동업한 그거를 만약에 커피숍을 차렸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커피숍 운영해요. 그리고 매일 찾아가서 야, 너 왜 커피숍에 돈 못 벌어? 넌 매일매일 그냥 쫓아가서 그 친구한테 그러면 친구가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첫 커피숍이 잘 되면 야, 우리 2호점도 내자. 3호점도 내자. 그렇게 해서 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많이 그 비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를 심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나무를 심었을 때는 한 그루, 두 그루밖에 안 되지만 그게 어느덧 10년 지나니까 숲을 이루잖아요.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결정적인 차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지극히 잘못된 주식 투자 잘못된 거를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습득했어요. 연습국에서도 보면 대사가 저 집 주식하다 망했대. 맞아요. 또 뭐 또 전문가들도 퇴직금 날렸다 그러고.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요. 그거는 주식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한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노후 준비라 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10개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긴 악목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런 개까지 그 아주 그 근본적인 몇 가지 그게 있죠. 그게 다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그렇게 했고, 전 세계 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세계 강대국이고 항상 성장하는, 미국이 성장하는 대로 세계가 움직이니까 미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 되는 거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시장도 작고 내수 시장도 작고, 그런데 이제 좀 뭔가 분위기에 편승해서 납품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의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한도가 있다. 삼성전자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스라엘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저는 한국처럼 이렇게 포텐셜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그렇게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있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박, 철강, 제조업,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기업, 또 많은 창업 기업, 엄청나게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근데 한국이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못된 거는 금융이에요. 다 좋은데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과 자본이 어느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이 있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써야 될까?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연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유연성이 절대적인 나라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대로 저절로 그 돈이 흘러가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건 똑같죠. 일본이 최악이죠. 일본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로 들어갔죠? 부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저렇게 망하는 시스템이 되고 미국은 잘 되는 이유가 자본과 노동이 돈이 많이 버는 데로 가는 거죠. 그게 꽃이 금융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제조업이었죠. 철강 만들었죠. 네. 배 만들었죠. 그 다음에 부가치 있는 게 뭘까요? 금융이에요.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돈도 안 가르치고, 금융업은 주식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자페니피케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을 닮아가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도 지금 조금 이따 저한테 질문하실지 모르지만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용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 건 안 하죠. 일본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죠. 부동산에 투자할 정도로 주식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돼요? 창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이 지금 잘못된 게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잘못된 투자, 잘못된 금융에 대한 지식이죠. 그 금융 문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금융 문맹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 주식 투자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 선입관, 잘못된 편견이 생기게 된 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대표님 말씀은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나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식에 투자했다면, 만약에 30년 동안 주식에 투자했다면, 네. 30년 동안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비교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거래소에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30년 동안 투자했을 경우에 1982년에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약 2,893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2012년으로요. 네. 근데 채권에 투자했으면 1,700만 원. 그때 이제 채권 이자율이 높았으니까요. 예금을 했으면 뭐 870만 원. 부동산에 있으면 제일 낮아요. 52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부동산은 투자하면 잘 됐다고 사람 착각을 할까요?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기다렸더니 5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부동산 역시 그래. 근데 진짜 보면요. 제일 돈 못 버는 게 부동산이에요. 정확하게 일본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80%의 돈이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들어간 거니까 돈이 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일본이 저렇게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 일본에서 획기적인 기업이 안 나타나요. 왜냐면 그런 데에 돈이 들어갈 게 막혀 있거든. 부동산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부동산은 절대로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확장성이 없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50평짜리 50년 전에 샀는데 그 5,000평 되나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 대표님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 20년 전만 해도 뭔가 아날로그적인 혹은 뭐 조금 더 발전한 인터넷 세상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4차 산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너무나 휙휙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트렌드가. 네. 산업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도 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셀러리맨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라고 확신하시나요? 그건 언제든지 그렇죠. 주식은 항상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 부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빌 게이츠도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워런 버핏도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그 부자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에서도 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 투자는 필수다. 그렇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게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그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주식이죠. 네, 그렇군요. 주식이나 아니면 주식하기 힘들다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을 이용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육체로만 일하는 거는 내가 절대로 그거 갖고 놓아주면 안 되죠. 왜냐면 육체는 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금융 그럼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하기로 네. 결심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투자를 시작하는 게 올바른 투자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의 10%는 무조건 내가 이제 띄고 나머지 돈을 한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절대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제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내가 그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게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ay yourself first라고 그래서 돈 생기면 너부터 페이해라. 딴 사람 돈 주지 말고 돈 생기면 무조건 너부터 페이해라. 그게 뭐냐면 월급에 내가 300만 원이다. 그 30만 원은 무조건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 룰을 정하고 그게 여유 자금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순서가 있겠죠. 네. 뭐
핸드폰 가격도 내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그럼 거기서 스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밸런스가 아마 늘어날 거예요. 그 대부분 그런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쳐내야 될 거 쳐내야죠. 소득 그러니까 소비에서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부자가 돼야 돼요. 어저께보다 내가 오늘 조금 더 부자가 됐다.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죠. 근데 저도 한국에서 그런 서울에서 그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참 오늘 댓글에서 그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대표님은 차 어떤 차 타시냐고. 차 없어요. 저도 그렇게 네. 달아드렸는데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여기 오는 것도 제가 저기 지하철 저기 9호선 타고 왔죠. 제가 마침 여의도에서 점심에 약속이 있어서 보니까 마침 9호선이 있길래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어요. 한국은 정말로 돈 벌 수 있는 찬스도 많고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도 많죠. 미국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한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반대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왜 거죠?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 다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 그 경쟁이 치열하죠.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한국은 돈 버는 거에 대해 경쟁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 전부 시험 공부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작업하고 싶다. 그럼 경쟁자가 없어요. 왜냐면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봤어요. 그리고 돈 버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고 취직하는 걸 중요시 여기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처럼 돈 벌기 쉬운 데가 없다고 봐요. 그럼 그 그러니까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투자자로서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투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하고 싶은데 비슷한 생각이 많으면 아무튼 경쟁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젊은 사람들 보면 전부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자 될 수 없는 DNA죠. 항상 실패를 먼저 생각해요.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실패는 나중 얘기죠. 실패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돈 벌고 싶은 게 흥분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회사 다니면서 그 상사도 욕하면서 회사도 욕하면서 나는 정말로 짜증난다고 하면서 왜 못 그만둘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위험하니까. 내가 혹시 망하면 어떡할까? 그럼 5년 후에는 더 위험하죠. 30살 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는데 5년 후 35 되면 그때는 더 위험하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럼요. 힘은 약해지고. 그런 힘은 약해지고 그때 그만둘 걸 얘기하겠죠. 물론 이제 제가 무책임하게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그만두더라도 주식은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내 노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회사 직원들이 내 노후를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대표님은 긍정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시거든요. 네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 된 사람들 제가 부자들을 그 미국에서 서베이한 그런 거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왜 부자가 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항상 즐거웠다는 거예요. 투자도 재밌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막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그거를 막 하고 싶어서 그 즐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대되는 사람 이거 하면 안 될까 안 될까? 근데 저쪽 보니까 저쪽도 망하던데. 근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요.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왜 한국이 헬조선입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는데 왜 헬조선이라고 그럴까? 뭐 소확행, 욜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 같은 사물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실제로 제가 그냥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워런 버핏도 그렇게도 부자였나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부자들 보면 그 아버지가 부자여서 부자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아주 그 큰 뭐 대기업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부자들을 보면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자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고요. 근데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생각이 틀리죠. 아, 이거 내가 30년 동안 투자할 건데 10% 마이너스 되고 20% 마이너스 되고 10% 플러스 되고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한 20년 보니까 5,000% 올랐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게 근데 부동산은 한 300%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그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할 때도 아, 이거 투자하니까 또 그 더 배우고 싶어 하고 또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없나 알고 싶어 하고 또 펀드도 이 펀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 근데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부자 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일단 뭐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정보 알아보고 그러니까 왜 할 거니까. 네, 재밌죠. 재밌죠. 그 액션을 취한다는 거군요. 긍정적인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예가 있잖아요. 워런 버핏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사람들은 다 워런 버핏 얘기해요. 그렇죠. 아, 워런 버핏은 정말 굉장한 투자가다, 멋있다. 근데 워런 버핏이 왜 부자 될 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워런 버핏은 굉장히 간단하게 부자가 됐어요. 자본이라게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1살부터 무조건 주식에 투자하게 한 거죠. 근데 왜 따라서 안 하죠? 그런데 이런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래서 우리가 막 돈이 이래서 투자를 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근데 이게 막 불어나기 시작하면 신나죠. 막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막 자신감 팍팍 생기고. 근데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막 의기소침해지고 아, 내가 이거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하고 예, 실망하면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아, 어떤 훈련? 훈련이 뭐냐면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까 그 한국 거래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만 원 투자했더니 주식은 3천만 원이 가까이 됐고 이걸 믿는 거죠. 무조건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려고 창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두 종목에는 위험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망하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 망하는 기업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 공부가 싫으면 펀드 하는 거고. 근데 결국 올라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세계 어느 시장이건 20년, 30년을 놓고 보면 다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제가 이 개별 종목을 사서 이렇게 돈 번 사람들 이야기는 좀 들어봤는데, 근데 이게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에서도 그 펀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흔한 일인가요? 아, 그럼요. 미국에 이제 그 아까 401k라고 그랬잖아요. 401k라고 그러는데 네. 퇴직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의 10%를 무조건 이런 펀드에 가입하게 해서 그래서 피델리티가 제일 많이 그 마켓시ェ어를 갖고 있어요. 그 401k에. 그래서 피델리티를 보니까 계좌가 100만 불 이상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다 그 월급쟁이들이에요. 아, 그 이제 투자가 불어났다는. 똑같은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60세까지 못 찾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의 10%를 그냥 그 펀드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펀드에 그냥 기계적으로 넣은 거예요. 정부에서 그거를 강제화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한국도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가입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댓글들이 달렸는데 의외로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뭐 어디 뭐 증권회사에 해가지고 했는데 뭐 10년을 했는데 뭐 오히려 마이너스다. 뭐 그래서 또 옮겼는데 또 마이너스다. 연금저축보험을 들어서 그래요. 연금저축보험이가 있고요. 네. 연금저축펀드가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보험은 그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라. 그리고 왜냐면 이자율이 그 연금저축보험은 이자율이 연동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기다려도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투자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주식 비중이 높아야 되죠. 근데 그 주식에 투자 안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사업비가 만약에 10%다. 10% 뛰고 100인데 9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0부터 시작했는데 10년 기다리니까 마이너스밖에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캠페인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부터 시작해라. 그게 1년에 400만 원까지는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만든 룰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노후자금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죠. 400만 원까지는 세금 환급의 효과가 있고 1,8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이연한다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죠. 이렇게 댓글 보면은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이런 거서부터 쉬운 거부터. 당연하죠. 이거는 안 하면 손해니까.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예, 정부의 혜택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는 손해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고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제가 저 사람 주식 얘기 왜 하나. 저 펀드 회사 사장님이니까 그렇죠. 팔아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절대로 그런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제가 정말로 관심 있는 거는 월급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봉이 3천만 원도 좋고 5천만 원도 좋고 다 노후 준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싶고. 근데 다만 희망을 주고 싶어도 뭐죠? 당장 액션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10,000원 커피 좀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함부로 놀러 가지 말아라.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굳이 차가 필요 없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차를 살 필요 없다. 그런 그게 이제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돈을 지금 나오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10%든 15%는 딱 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월급쟁이들 그 얘기 하잖아요. 들어오면 바로 나간다고. 통장에서. 그렇죠. 이미 씀씀이가 네네. 그게 다 쓰게끔 맞춰져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평생 빚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맞습니다. 소비하는 습관을 줄이는. 그렇죠.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이 작다고 다 불만이잖아요. 월급을 조금 주다 보너스도 작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런 비싼 백을 산다든가 비싼 외제차를 산다든가 전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런 라이프를 살까? 그냥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해요. 내가 소비를 안 하면 국가 경제도 어렵지 않냐. 근데요, 그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거는 일반 소비도 있지만 투자를 해서 재투자가 돼서 국가 경제력이 커지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굉장히 뭔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결국 긍정적이 된다는 건 내가 항상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부자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여태까지 내가 굉장히 불만이 없고 나는 부자가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또 행동을 옮기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이 부자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돈을 안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를 쓰는 게 내가 제일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긍정적이 돼서. 그럼 이제 어떤 종목에다 투자할 것인가? 정말 좋은 종목에 해야 되잖아요.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이제까지 대부분 실패한 것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약간 위험한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이 주식은 절대 팔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30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는 것 자체가 예외 조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계속 돈을 잘 벌고 있어요, 회사가. 그럼 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매스컴에서는 이 주식이 20% 올랐는데 이제는 그 이익을 취하시고 딴 데로 옮겨가시고 그거는 주식에 대한 전혀 문외한 얘기하는 얘기예요. 주식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식은 오너십이잖아요. 에꼴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회사에 일정 지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서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애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커질 텐데 20년 후에는 계속 매출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거를 이 아이가 10살 때부터 투자했으면 워런 버핏처럼 나중에 엄청난 돈이 될 거니까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웠죠.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는 거는 누가 돈을 벌어주죠? 직원들이 벌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직원들이 버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벌려고 그래요. 샀다 팔았다. 타이밍 맞춰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카지노에 간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직원들이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내가 나중에 공유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펀더멘털한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한두 번은 맞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샀는데 10,000원 주고 샀는데 12,000원이 되니까 팔으니까 내가 천재 같아요. 20% 먹었어요. 예, 근데 그게 2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어이씨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팔면 또 다시 또 10,000원으로 되고 그거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매일 그 브리핑을 하잖아요. 오늘의 시황 해가지고. 저는 안 봐요. 예, 이렇게 사고 저렇게 팔고, 보통 그래프 가지고 짝짝 예. 해가지고. 주식은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더 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러면 내가 10,000원 생겨도 그거 사고, 뭐 50,000원 생겨도 사고. 근데 그 회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분산해야 되겠죠. 한 20개 종목이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나 바쁘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혼자 못 하겠어. 그러니까 펀드를 하는 거고요. 근데 개인이 그 20개의 종목을 이렇게 선별을 한다는 게 되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유,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다 이미 아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 때부터 얘기하는데 카카오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 주식 살 생각을 왜 안 하죠? 많이 사람들이 쓰는데. 그렇죠. 그런 거 많아요. 네이버도 다 하잖아요. 네이버 주식은 왜 안 사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 많죠. 편의점이다. 그럼 편의점 주식 사도 내가 매일매일 가는 편의점인데 편의점 주식은 왜 안 사죠?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이 카카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카카오에서 나오는 영업 보고서. 그거 읽어봐야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전략이 뭔지 너무너무 재밌죠. 그래서 아이들서부터 가르치려는 게 그런 거죠. 국영수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혹시 미국, 그러니까 선진 금융국이죠. 그 미국이나 혹은 뭐 유태인 혹은 뭐라 그럴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개인이 만약 투자를 할 경우에 그런 게 뭐 일상화돼 있나요? 뭐 말씀하신 종목 수가? 아니 나라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같으면 거기도 문맹률이 높아요. 근데 미국에 특히 유태인이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미국의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지만은 미국을 장악했잖아요, 유태인이요. 그게 그 금융 문맹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주고 돈을 가르쳐주고 그게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유태인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만 한국이 발전하게 되면 한국은 무지무지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0조가 사교육비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그 돈이 우리 아이들의 창업자금으로 쓰인다 그러면 1년에 20조가 무지무지한 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부정적으로 헬주 손이다 이런 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창업을 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창업을 우리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거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이. 그러면
그 주식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개인 뭐 제일 그렇게 공부하기 시간이 없고 복잡하면 이제 좋은 펀드를 고르는 법을 알아서 펀드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개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쨌든 뭐 한 20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20종목을 잘 고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방법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20개 종목을 살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씩 늘어나가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저금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당장 20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예, 그럴 자금이 많지가 않죠. 큰 자금이 아니니까 예. 이럴 때는 그냥 그렇죠. 괜찮은 종목 한두 종목에다가 그럼요. 넣고 그렇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뭐 A라는 주식이 굉장히 돈 잘 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 주식 사면은 한 10년 기다리면 20년 기다리면 큰 돈 될 수 있겠네. 그러면 그냥 10주도 사고 2주도 사고 3주도 사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이 됐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고를 때 몇 가지 이제 제가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식을 고르느냐.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뭐 단순히 숫자적으로 그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좋은 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그 회사와 동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자를 고르는 과정하고 똑같죠.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지, CEO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회사 실적은 어떤 거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은 미리 그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퍼가 나오고, 뭐, 시가총액이 어떻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만 전혀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 다음에 배워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하나 정리가 되는 게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20종목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네. 투자를 하다가 뭐 이렇게 또 늘어나고 종목이 늘어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얘기가 만약에 졸업 시즌이다. 네. 그러면 그 가장 좋은 졸업 선물이 뭘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딸이다. 네. 근데 딸한테 내가 화장품을 선물하고 싶다. 졸업 선물로. 화장품을 선물하지 말고 그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주라는 거래요. 그게 그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는 화장품 선물 세트를 사주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화장품 네. 그 회사에 주식을 한 주든 두 주든 그렇죠. 사준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펀드 선물하기로 시작한 게 그거예요. 펀드를 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미래 그리고 손자들한테도 물건을 사주지 말고 펀드를 사주고 그런 이제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를 선물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돈의 귀한 걸 가르쳐주고. 근데 지금 한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크레딧 카드를 줘요. 그죠. 모든 가족 카드 해가지고. 이거 쓰라고. 그거 최악이에요. 아, 안 좋은 건가요? 아이들한테 권총을 쥐어주는 건 똑같아요.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고 부자가 아니다는데 다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돈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컸을 때 가난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소비에서 즐거움을 받은 사람들은 투자의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은 돈이고 큰 돈이고 투자를 했더니 10년 후에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더니 10만 원이 1억이 되더라.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쉽게 소비를 못 해요. 왜냐면 이 돈이 커질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소비만 한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백을 보면, 저거 사고 싶으니까 사고, 또, 뭐, 그렇게 되죠. 미국의 아주 억만장자들한테, 봤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리까. 근데 보니까 200불 미만이에요. 20만 원, 네. 23, 4만 원. 근데 그런 부자들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6억짜리 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글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걸 왜 살까? 그 돈이면은 너무나 많은 더 창조적인 데 써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불리는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모른다라고 부르는 거죠. 왜?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를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난리를 피잖아요. 네. 그 돈으로 그 아이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을 때 그 아이가 25살 됐을 때는 그게 몇 억이 될 텐데 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아이들은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벌어보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돈을 벌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그 댓글들 달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주면 이건 얼마 후에 올라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야, 뭐 현대차가 10년 전에 현대차를 샀으면 지금 얼마인 줄 알아? 막 손해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금융 문맹이죠. 그러니까 금융 문맹은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되는 거에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그렇게 평생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을 처음서부터 선택을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죠. 보시는 건가요? 샀다 팔았다 그동안 한 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던데. 그거는 그 한 종목만 갖고 있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종목, 20종목을 아, 그렇죠. 제가 있었으면.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코스피만 해도 예를 들어서 20년을 따져보니까 과거 20년을 따져보니까 부동산은 서울 강남의 경우 약 300% 올랐어요. 20년 동안에요. 근데 그 주식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왔어요. 보니까 1998년서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68% 올랐어요. 강남인 경우는 좀 더 많이 올랐어요. 238% 올랐는데 코스피는 343에서 2300이에요. 그러니까 568%예요. 삼성전자는 5000% 올랐고. 근데 왜 망했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샀다 팔았다는 거고 잘못된 주식만 딱 골라갖고 이거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리스크를 더 줬는데도 더 리턴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 경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10년 전인가 언제도 예를 들어서 뭐 2000포인트였는데 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때는 이제 그것도 있었죠. 그 경제 위기도 있었고. 근데 조금 더 늘려서 20년을 보면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한 사람은 그 문제가 없는데 딱 그때 사갖고 그때 팔았다 그것만 비교하면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나쁜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100만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 좋은 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객관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단기간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수십 년 가져간 후에 훗날의 그렇죠. 얘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은 주식 가격이 올랐지만 미국이 그 주식 가격이 안 오른 게 한참 됐어요. 근데 결국은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그 한국이 아직 뭐 이렇게 주가가 크게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가치를 수렴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회사의 가치의 주식 가격은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주식 굉장히 싸죠.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 싼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꼴찌고요. 대부분의 만난 사람들이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거든. 정말 좋은 시장이죠. 가장 좋은 시장은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면 가격이 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거는 막 택시를 타도 주식 얘기하고 가정주부도 주식 얘기할 때는 우리 요새 부동산 얘기하듯이 그렇죠. 맞아요. 좀 걱정되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그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어드바이스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주식 종목을 고를 때는 최종적으로는 한 20여 종목의 어떤 많은 종목 수를 생각하고 시작은 하지만 시작할 때는 한두 종목에서 물론이죠. 예, 사나가는 걸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는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퇴직, 이렇게 연금저축펀드는 반드시 가입해라. 그리고 400만 원까지 무조건 채워라. 더 여유가 있으면 1,800만 원 채우는데 그것부터 채워야 돼요. 왜냐?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00만 원이랑 1년에 400만 원은 커피 그 2잔 안 먹은 거거든요. 그거 시작하고 10,000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즐거움이 되죠. 네. 내 재산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없애고 백화점 카드 없애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다 보면 아, 내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투자 방법도 생기게 되고요. 그때부터 즐겁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당장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투자할 때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너무 슬픈 얘기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지금 주식 투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쌉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한국의 펀더멘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문화가 형성이 안 된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동의하는데 한국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뭐 나스닥은 뭐 30% 상승을 했는데 한국은 뭐 4% 상승밖에 못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자꾸 내가 저기다 주변에 보면 저쪽에다 나스닥에다 집어넣었는데 오늘 올해 뭐 한 30% 벌었대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거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실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망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정반대 생각을 하죠. 네. 나스닥이 30% 올랐으면 내년에도 30%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뭐 나스닥이 좋으면 나스닥 좀 투자하시고 한국도 투자하시고 그거는 전혀 문제인데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이 싸냐 비싸냐 그게 중요한데 한국 주식이 안 비싸다 살만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퇴직연금도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고 각종 연기금도 외국에만 투자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전혀 이해가 안 가죠.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20%가 올랐던 30%가 올랐던 5%가 올랐던 내가 지금 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의미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재테크가 아니라니까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는 노후 준비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0살이다, 30살이다 그러면 30년 있다 찾을 건데 왜 6개월, 1년이 중요하죠. 아마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약간 갬블처럼 되는 거죠. 그래, 30% 올랐을 때 이제 여기서 좀 팔고 좀 기다렸다 조정 나오면 또 쌀 때 들어가고 이런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추면서 돈을 불리겠다. 이런 생각.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럼 알 수가 없는 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미국 주식이 내년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는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영업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강의 들었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이 30년이 되니까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갖고 있는 거에 즐거움입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갖고 있으면 지금 얼마죠? 한 50만 원 되겠죠. 근데 내년에 보니까 또 계속 여유자금을 사니까 50만 원이 100만 원 되는 거고. 그다음 100만 원 뭐 나중에 20년 기다렸더니 그게 매덕이 돼 있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내가 빚을 내서 산 게 아닌 거예요. 월급의 10%. 아니면 내가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 가지 않고 그 돈으로
그 여행 가는 대신에 주식을 샀고, 아니면 펀드를 샀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30년 있다 찾을 건데, 20년 있다 찾을 건데, 왜 내가 그 황폐하게, 제가 이제 나무를 심는 거랑 약간 비교를 하는데요. 나무를 심었을 때 사람들은 자꾸 오늘 메시지잖아, 나 제발요. 그래서 안 자라면 부어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심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비유 좋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의 저도 우리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을 믿고 메리츠 펀드에다 투자를 했는데 아직 뭐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네. 근데 또 플러스인 사람도 있죠. 왜냐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투자한 사람은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혹은 마이너스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계속 적립으로 넣으면 그럼요. 오늘 내가 커피 사 먹을 거 안 사 먹었으니까 10,000원 생겼잖아요.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 아이 자녀가 생일이다. 너 생일 축하한다. 너 내가 10만 원어치 펀드 사줄게. 그게 무지무지 크게 파워로 돌아와요. 근데 제가 샀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제 말을 믿어라. 나중에 후회 안 한다. 대신에 내가 약간의 그런 내가 오늘 커피 마시고 싶은 걸 참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상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단순히 그 10,000원이 아니고 나중에 10,000원이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일본인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는 거고, 일본은 제가 볼 때 한국한테 금방 추월당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너무 따라간다. 그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이 투자는 심리라는 말, 특히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리 싸움이 아니고 일반 방송들에서 그건 아니고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유죠. 주식 가격이 빠졌나 보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내가 더 산다. 그런 게 여유죠. 그게 훈련이죠. 근데 막 그냥 매일매일 컴퓨터 보고 이거 20% 올랐으니까 뭐 전쟁처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성공 못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셨다가 지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일 보니까. 힘드니까. 매일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한다. 왜냐하면 내가 20% 사서 올라서 이제 팔아서 내 천재인 줄 알았는데 100% 올랐어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다시 사야 되겠다 샀는데 또 빠지죠. 그러면 그리고 황폐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무조건 사는 거고,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10년 있다 그냥 우연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굉장히 커졌네. 그래서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연하게 5년 전에 내 말을 듣고 실천했더니 정말 그렇더라. 그래서 당신 말이 맞더라. 정말로 내가 작은 돈이지만 꾸준하게 했는데 보니까 엄청난 돈이 됐더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줬더니 아이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해줬더니 애가 재산이 꽤 늘었더라. 그래서 그걸로 대학교 가게 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일상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일단 아침 일어나면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황부터 보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떨어지면 또 국내 시장이 떨어지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신경이 곤두서고 황폐해지죠. 결국은 자기 본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업은 다 있어야 돼요. 이거 맨날 이거 확인한다. 시세 확인하느라. 저한테 대학생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투자가 되려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식에 투자한 거는 그 회사 직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고 파는 능력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계속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나는 기다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결국은 회사 가치가 커질 거고, 커지게 되면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고, 그럼 내 재산도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확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면 요 심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 유튜브 계속 보세요. 예, 계속 우리 준희 대표님 유튜브 자세히 좀 보시고.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 혹은 막 나는 5% 벌었는데 옆에 보니까 막 뭐 테마주니 뭐니 해서 막 100%, 200% 벌었다는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상실감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극복하는데요. 제가 알거든요. 테마주 산 사람도 망할 거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코리아 펀드를 운영할 때 어떤 때는 어떤 한 달은 굉장히 시장에 비해서 제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누가 대통령 나온다 그래갖고 테마주라 그래갖고 거기 막 상한가를 계속 치고 막 이럴 때 저는 그때 놀러 가요. 저거 다 저기 다 저거 망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알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돼요. 시장은 굉장히 영리해요. 근데 그 영리함을 믿는 거고 나도 같이 영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라는 게 그런 얘기죠.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쪽이 막 상한가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근데 그거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펀더멘털에 하지 않은 거에 믿고 투자하는 거는 망할 수밖에 없죠. 특히 한국의 테마주라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되죠. 그리고 사고 팔고 단기 거래도 절대 아니죠. 주식은요, 파는 순간 사지 말았어야 돼요. 팔지 않아야 하는 주식을 사 모아야 그럼요. 된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팔 때가 오죠. 그 예외 조항이에요. 팔 때가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회사 가격이 2배가 됐다. 그러면 이거 왜 이러지? 그때 조금 프라핏 테이킹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닥 같은 경우 다 망하잖아요. 내가 코닥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야 이건 더 이상 돈을 못 벌. 그런 케이스가 와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철강이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철강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게임즈로 간다든가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옮겨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거는 내가 나름대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한 훈련,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자기 마음 다스리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네요. 훈련이 돼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주식 선택이 펀더멘탈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죠. 평생 가져갈 만한 주식을 선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0년 기다릴 거면 지금 20% 30% 빠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더 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거를 이제 바겐 헌팅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네. 그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주가가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럼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당연하죠. 바겐 있으니까. 세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선택이 올바랐다면 지금 가격이 떨어진 것을 막 아쉬워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모아야 되는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30년 후에 가격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 그 시점에 그렇죠. 높으면 되지. 그렇죠. 그 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15,000원 되면 내가 계속 그 주식을 산다고 치면 15,000원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펀드도 마찬가지인가요? 펀드도 마찬가지죠. 지금 만약에 제가 대표님 펀드에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좋아지는 건가요? 주식처럼? 저는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나 펀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마켓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를 사러 가면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직원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6개월 동안 수익률이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사세요. 그게 최악의 방법이에요. 절대 그런 건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수익률이 얼마였기 때문에 사는 거는 제일 바보 같은 거죠. 보통 우리 펀드 선택할 때 지난해 수익률을 보고 선택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펀드를 볼 때 펀드의 턴오버라고 그래요. 그 펀드의 그 사고 파는 비율. 그게 만약에 막 300% 400%다 그러면 그 펀드 피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펀드 매니저가 그 펀드 매니저 투자 철학이 단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30%에 대한 펀드를 골라야 돼요. 그거는 오랫동안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의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그래서 그 펀더멘탈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오랜 기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대표님 말씀대로 한국 주식은 참 싸단 말이죠. 그리고 펀더멘탈도 괜찮고요. 근데 요새 몇 달 사이에 뭐 외국인들이 몇 조 원씩 주식을 팔아 제끼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한국의 그 펀더멘탈이 나빠진 게 아니냐, 혹은 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보다도 그 MSCI 그런 이머징 마켓 그 구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투자하는, 아시아에 투자하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그 얼로케이션을 한국에서 좀 빼서 중국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한국이 그 한국 사람들이 영리하고 다 좋은데 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한국의 좋은 면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아직도 향상이 안 되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경영진이 정말로 그 배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주주들의 이익에 그렇게 부합하는 거를 안 하는 게 그 보통의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고요. 그냥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고 시험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창업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외국 사람 투자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한국은 무지무지하게 긍정적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게 훨씬 더 부정적이에요.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장이 아주 개방이 잘 돼 있고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나라, 우리나라니까. 근데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자꾸 나쁜 생각을 가져요. 한국은 안 될 거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주식은 아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요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의 그 많은 주식을 갖다가 왜 투자 안 하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가 한국 경제는 안 좋다는 그런 그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캐피털 마켓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퇴직연금이 들어가야 되고 연금저축펀드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전부 어디 있냐? 부동산하고 은행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차이고 그래서 제가 캠페인 하는 게 월급쟁이도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합시다. 그게 이제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좀 확신해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요. 그래요? 놀랍게도 저희가 지금 전화가 완전히 폭발해요. 좋은 일이네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난 주식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근데 당신 말 들으니까 주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는 게 만약에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되면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외국에 가서 계속 그 한국을 프로모션 할 거고요. 그러니까 봐라, 이 한국 사람들의 그런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 돈 벌려고 하는 의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일본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게요. 일본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일본 젊은 사람들은 너 뭐 하고 싶으냐 그랬을 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일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그 일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중국 쪽에도 투자를 해보셨나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차이나 펀드 있죠.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무역 전쟁이 있고 그런 이제 이슈가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무지하게 무서운 나라죠. 무서운 나라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 옆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오히려 불행한 게 아니라? 그럼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경쟁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못 사게. 천만에 중국이 엄청난 부자 나라가 옆에 있다는 거는 중국한테 엄청나게 팔 게 많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란 큰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리하기 때문에 기회가 훨씬 더 많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축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한반도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섬나라가 될 거고. 고립이 되겠네요. 고립되죠.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은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그쪽에 투자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거기는 아주 크게 성장할 것이고. 근데 거기가 약간 공산주의 국가라 그런지 어떤 우리 사회에 편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중국 가면 다 기업이 투자를 해도 그렇고 자본이 들어가도 다 빨리고 나온다. 손해보고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상식처럼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처음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비즈니스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엄청난 지금 이제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부자 나라가 옆에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엄청나게 가난할 때는 팔 것도 없죠. 근데 부자가 있다는 거는 하다못해 화장품이라도 더 많이 팔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그런 스타일란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네, 6,500억에 팔았잖아요. 결국 중국 시장 들어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이나 이런 선진 자본들도 중국이 투자를 엄청 하는 거죠. 엄청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있고 돈이 벌릴 만한 시장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으로 중국을 보고 뭔가 편견을 갖고 이렇게 닫아두면 이건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택하는 민족이 성공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리스크 택하는 거를 즐거워야 돼요. 근데 리스크 택하지 않고 그냥 난 이대로가 좋아 하면은 일본이 전형적인 리스크 택하지 않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우동집 하면 나도 우동집 해야 되는 거를 그거를 전통 자랑으로 얘기하던데요. 절대 자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 매스컴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 200년 된 가게. 예, 그거는 전혀 부가가치가 없는 산업으로 됐는데 그거를 왜 고소해야 되는지 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동집 했다고 나도 우동집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주식 투자, 해외 투자해도 좋다. 미국에 투자하든 중국에 투자하든 좋다.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 단, 거기도 원칙은 같은 거네요. 사고 팔면 안 되고. 그럼요. 사서 계속 평생 보관할 수 있는 주식으로 선택해라. 그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의 나스닥이 상승한다 이러면 대부분 단기로 이익을 취해서 나올 생각들, 이게 타이밍 거래를 할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절대로 돈 못 법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도박장에서 돈 번 사람 한 명도 없죠. 일시적으로는 따더라도. 한 번은 딸 수 있죠. 근데 그게 계속 연속으로 딸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팔 생각이 없는 거니까 훨씬 더 펀더멘탈을 보게 되고 경영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즐거워요. 투자하는 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막 심하게 빠지거나 올라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계속 살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는 게 즐거워야 돼요. 와, 이런 주식이 있었네.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 즐거워야 돼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회사가 있고. 근데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꾸 그 공무원 시험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흥미를 갖고 막 재밌어야 해야 되는군요. 재밌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역동적이 그래서 되고. 미국에서는 그 투자 클럽이 많죠. 그러니까 주부끼리도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모여서 그 주식 투자하자, 같이 하자.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당신은 애플 주식 연구해오고, 너는 넷플릭스 주식 연구해오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투자해서 그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아, 그러겠네요. 각자 예, 하나씩 조사하면. 근데 한국은 뭐 이런 얘기까지 잘은 모르겠지만 보여서 다 그 과외 선생 그런 그런 게 과외 선생 누구를 모셔오고 이러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아깝다. 그거를 주부들이 모아서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서 야 이번에는 뭐 바이오 주식 연구해보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도 연구해보고 그러면 저 돈이 너무너무 잘 쓰일 텐데 왜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릴까? 그 아이들은 절대로 부자 되지 않는데 그런 거. 일단 우리 어른들이 바뀌어야겠네요. 부모들이 바뀌어야 되죠.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돈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부모들한테 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 있게 되려면 글로벌하게 인재가 돼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는 거는 지극히 별거 아닌데 왜 거기에 온 재산과 온 노력을 쏘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상상력이 풍부한가, 누가 더 즐거운가, 누가 더 돈 벌고 싶어 하는가, 누가 더 자연스러운 생각하는가가 결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아이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네. 그냥 수능 시험에 맞춰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결국 사교육비 얘기가 나오는. 우리 사기업비 나오면 우리 조니 대표님 1시간 말씀하셔야지. 아니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솔직히 네.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네.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이 큰 부자가 되는데. 그러게요. 참 이게 조금만 내가 먼저 이렇게 용기를 내고 행동하면 바뀔 그렇죠. 텐데 네. 자꾸 주변이 하면 나도 따라하겠다. 근데 이런 다행히도 그 저한테 이메일 많이 와요. 당신 말 듣고 사교육비 끊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눈물 날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웃기지 마라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메일도 오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주니어 투자 클럽도 만들었잖아요. 네네. 중고등학교도 주식 가르쳐 주는 거 거기도 굉장히 지금 그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행히도. 그리고 주식 가게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주부 투자 클럽을 만들고 싶은데 와서 강의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전국을 다니고 있죠. 근데 제가 선전 하나 해도 돼요? 예. 제가 책을 또 하나 이제 씁니다. 나옵니다. 1월 달에. 1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럼 또 1월 달에 나오시면 제가 저희 첫 그 책 소개 방송은 저희가 네. 그럼 그 책은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가 쓴 책은 이제 왜 주식인가 썼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엄마 주식 사주세요. 그거 썼는데 주식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의기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근데 같이 부자 되자. 그리고 당신이 지금 부자 안 된 건 전혀 문제 안 된다. 앞으로 부자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가는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요. 부자 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급의 10% 하다, 빚을 없애라, 크레딧 카드 없애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요. 저는 너무나 절실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꼬꾸라질 거냐, 정말로 미국처럼 미국 유태인처럼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제어한다고 믿거든요. 한국은 아직도 엄청난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네. 하여튼 1월 달 이제 뭐 곧 나오겠네요. 한 달 안쪽으로 나올 그 새 책에 대한 기대감이 저도 큽니다. 꼭 한번 그 자세하게 그 지금 책을 제목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제목 가지고 행복한 고민이신데요. 이제 2019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우리가 연말이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대표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전사적으로 저희가 전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 1년에 400만 원까지 연금 저축 펀드 1년에
지금 1년이 지나면 그 혜택 못 보거든요. 다시 또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아, 내년.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 아니, 400만 원이 아니더라도 3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그 연금저축펀드를 반드시 가입해라. 아, 그러니까 이번 12월 안에 네. 뭐 400만 원 미만으로는 돈을 넣고 저금을 하면 네. 저축을 들면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그렇죠. 내년도 네,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12월 지나기 전에 꼭 하시라.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면서 이제 주식에 그 발을 디디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연금저축펀드 안에 셀러리맨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월급의 10%씩 하고 싶은 사람들 셀러리맨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시면 제가 이제 편지를 보내드리거든요. 3개월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공부하는 거죠. 용어도 익숙해지고 주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이죠. 네, 하여튼 뭐 내년도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조니 대표님 이게 좀 힘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분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정말 악정고투하셨거든요, 몇 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네. 비난 속에 네. 정말 근데 악정고투하셨는데 지금은요 선풀이 95%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의 그 진심을 그러니까 단순한 장사꾼이다. 네. 이게 아닌 걸로 아는 예, 거지 예, 이제. 예. 그래서 응원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감사합니다. 예, 이해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달에 아주 그 새로운 책을 가지고 좀 재밌게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모시기로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예, 예. 네.